또 더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졌죠. 뭐 또 다행스러운 건 요즘 중국 관광객이 이제 옵션을 풀어가지고 많이 와서 그쪽 분야는 뭐 방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는데, 그런 정도 외에 실질적으로 산업이 수출이 많이 돼야 우리나라는 사는 거거든요. 뭐 오래됐죠.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. 언제까지 지속될지. 원자재 값도 계속 올라가고. 지금 부동산 문제가 문제가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거든요. 안 그래도 부동산은 우상향한다고 그러는데, 우상향하는 이유가 물가가 상승하고 원자재 값이 올라서 하는 건데, 지금 이 전쟁 때문에 건자재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 경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. 그 인플레가 돼가지고 금리 막 올리게 된 거고. 근데 이 전쟁이 끝날 기미를 안 보이고 있다. 이게 이제 경제가 살아나기가 어려운 반증이죠. 또 말씀드렸지만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도 또 떨어지고 있고. 그러니까 월급 올라가는 거는 이 셀러리면 늘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,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음식값은 더블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, 지금?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소득이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, 이 개인들은 또 소득이 더 떨어지고 있는데, 이거 아주 심각한 거죠.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 3.5%인데, 기준금리 3.5%면은 대출을 하려면요, 여신금리라고 그러는데 더블 이상 됩니다. 6%, 7% 막 되거든요. 그럼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그 금리 이자 부담하고 사업을 하든 어떤 창업을 하든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아파트 시장이 그렇게 밝지 않다. 이 전문가들 중에 2024년이 문제가 아니라 2025년에도 살아날지 모르겠다, 이런 분도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23년도에는 침체 장세가 되지 않겠나,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망세인데 L자 횡보 상황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조금 가격이 침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은데,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. 근데 그렇지만은 또 금리가 갑자기 또 미국에서 내릴 수도 있잖아요. 전쟁이 갑자기 끝날 수도 있고.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좀 침체 장세가 계속되지 않겠나 보는 거고,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선거가 있죠.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, 이 총선에서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여당이 좀 표를 많이 얻으면 아무래도 좀 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좀 쉽기 때문에 좀 더 낫다고 보는 거고, 지금처럼 또 야당이 그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죠. 그래서 내년 총선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전문가들하고 하는 게 좋겠다,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2024년도에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을 조정한 거 보니까 하향했다. 내년도 경제 성장을 낮췄다.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한 많은 요소들 때문에 원래는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을 2.3%로 잡았는데 2.2%로 또 내린 거예요. 지금 내년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. 내년 경기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.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 발표하고 통계 자료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확성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인용을 하고, 그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 저금리 기대하면서 집 사는 걸 조심해라, 오늘 그런 테마를 다뤘기 때문에
또 한국은행 통계를 제가 끄집어 왔습니다. 또 2022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얼마였냐 보니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2022년도에 2.6%였어요. 이게 2010년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이전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6.8, 3.7 뭐 이렇게 쭉 해서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0.7%였어요. 성장을 한 게 아니라 또 내려간 거죠. 왜 그러냐 보니까 이때 그 코로나가 왔었죠. 전 세계적으로.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코로나가 온다든가 2008년 금융 위기가 온다든가 또 IMF가 온다든가 요즘처럼 갑자기 이 금리가 아주 폭등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.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2022년도에는 경제 성장률 2.6%였다.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년 거를 또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럼 2003년 올해는 어떻고 내년은 어떠냐 또 보니까 한국은행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경제 전망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. 요것도 아주 흥미롭고 또 정확성이 높은 그런 자료라고 봐야 되죠. 누구든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확인하고 알아볼 수가 있죠. 여기 보니까 GDP 얘가 2022년도 2.6%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2023년 올해가 또 1.4%다.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끝나봐야 알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. 올해.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고. 그럼 내년에는 어떨 거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.3%에서 2.2%로 하향을 했다. 물론 이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데 올해보다는 요것도 예상치니까 또 봐야 되죠. 그러니까 예상치가 이 숫자가 나온 거를 보니까 내년에 중국 경제의 향방이나 국내 파급 영향, 또 주요 선진국 경기 흐름, 국제 에너지 가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. 당연히 저도 아까 여러 가지를 짚어드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경제 성장률도 박지 않고 좀 내려서 잡았다. 이런 것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요. 그래서 2024년도에 부동산 이 아파트 흐름이 그렇게 꼭 좋지는 않다.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거죠. 그래서 특히나 집을 살 때 50% 이상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는 거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반대하거든요. 뭐 10억짜리면 5억을 대출 받아서 사야 되는데 5억에 대한 그 이자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. 물론 그 이자를 내가 다 납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대출이자가 많으면 결국은 내가 그 들어오는 입금 수입 중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자로 절반 이상 나가면 쓸 게 없잖아요. 그럼 굉장히 슬퍼지죠. 자녀들도 그렇고 또 부인, 남편이, 가족들이. 그래서 대출이자는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얻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죠. 5억, 10억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그보다 좀 낮춘다는 건 뭐예요? 면적을 좀 줄이면 되죠. 그럼 역세권을 사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또 좀 싸잖아요.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너무 많은 대출로 좀 위험을 좀 막자.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미국 금리 기준금리가 5.5%인데 우리가 3.5%인데 사실 우리가 더 올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산업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데 여신금리는 6.5% 이상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3.5%에서 한 0.25% 정도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. 물론 계속 동결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인플레가 원유값도 요즘 계속 올라간다고 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
많은 대출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. 실제로 그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 산 사람들이에요.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지만 80% 이상 대출을 해주거든요. 그러면 그거 대출 받아가지고 지식산업센터 샀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땅을 치고 있죠, 땅을. 팔라고 내놔도 살 사람이 없고, 그러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입주할 사람도 없고, 그러면 이자는 또 계속 대출 80% 받은 이자는 계속 내야 되잖아요. 이게 대출을 많이 받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. 돈이 많은 사람은 뭐 대출을 받든 뭐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지산에 투자했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지산 연락 오신 분도 많은데 평택이나 향동에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. 향동에 이 지산이 다 입주가 된다는 거는요,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거든요. 그 부인하고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다시피 아주 그냥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같이 한번 오시라고 그랬어요, 같이. 어렵습니다. 그래서 무주택자들의 영끌 대출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망하는 길이다.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, 한때는 영끌로 해서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될 때도 있었어요. 근데 그거는 상승기 때 이야기고요. 지금은 경기가 침체가 되고 금리가 높고 또 미래가 경기가 금방 회복되기가 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영끌 대출은 어렵다. 그래서 이자 부담 능력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. 또 생활하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. 그래서 50% 이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 주기화 정책인데,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요소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주기설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침체가 됐으면 한 5년 있으면 올라간다. 또는 7년 있으면 올라간다. 10년 있으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부동산 모든 경제가 완전히 꼰두박질 쳤죠. 근데 2020년도부터 또 올라갔건, 그거 보면 한 10년인데 사실은 2014년, 15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. 그렇게 보면 또 5년이거든요. 근데 이 주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짧아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. 한 3년 정도 있으면 또 회복이 될 수도 있고. 그래서 그거는 그때 환경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건 맞추기가 좀 힘든데, 하여튼 주기설은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어떤 판단도 또 해봐야 된다. 그래서 정부 정책이 부동산을 규제를 하면은 가격은 올라갑니다. 또 완화를 하면은 내려가죠. 그래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아주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폭등하는,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. 완화를 하면 오히려 올라가야 될 것 같고 한데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 완화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 취임하자마자 완화를 했어요. 여러 차례 이렇게 완화는 안 했는데 지금 또 이 아파트 자재 철근 사건이라든지 해서 LH에 지금 이제 이 공급도 어렵고 또 짓는 건설회사가 많지 않아서 공급이 앞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냐 해서 공급 정책을 또 9월 달에 또 내놓는다고 하는데, 그래서 부동산 윤석열 정부는 정책을 완화하는 정책이고 공급을 계속 많이 하는 정책이거든요. 270만 가구 공급한다고 했거든요. 270만 가구 공급이 안 되더라도 아주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런 정책을 이번 달에 내놓는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은행 총재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 사는 거를 좀 경계하셔라.
그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그 시의적절하고 특히 그 젊으신 분들은 아주 영끌 정도까지 해가지고 아주 대출을 국가에서는 많이 해준다고 그래요. 왜 그러냐면은 특례보금자리 대출이라든가 50년 대출 많이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 많이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거저 뭐 주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뭐 다 원금도 상환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등기 그게 내 집이 아니죠. 부채 남의 집이죠 그게. 그래서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그동안에 경험이 좀 작으신 젊은 분들은 대출 금액을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